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세상에 둘도 없을 귀인을 만나 인생이 바뀐 7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 아시죠? 뭐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고사성어인데 저는 가족에는 그 말이 예외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많으면 서로 의지해 다복하게 살 것 같지만 현실은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행복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다수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며 산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는 9명의 동생들이 있었고 저는 그 집의 맏며느리였죠. 남편은 중매로 만나게 된 사람인데 3번 만날 때까지도 그 집의 형제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중매를 해준 분도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와 입을 맞추고 딱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와 할머니가 밀어붙여서 하게 된 결혼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지. 10형제? 거기다 장남? 아이고, 안 돼. 밑으로 그만한 동생이 줄줄이 딸린 집에 어떻게 시집을 보내요. 경숙이 고생길 훤히 보이는데 당신은 그런 자리에 시집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안 보내고 붙들고 살 거야? 없이 사는 집에서 나 개고생하는 거지. 있는 집에 보내는 건데 뭐가 문제야? 경숙이 저거한테 그 정도 시집 자리는 둘도 없는 기회지. 당신 그 집 막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알아요? 11살이래, 11살. 거기다 그 집 넷째인가 5째는 첩이 낳은 자식이랍디다. 가진 게 많으면 뭐해. 그런 개족보 집안에 어떻게 우리 경숙이를 보내느냐고. 경숙이가 그 집 맏며느리 되는 거지 보모로 간다대? 애 키워주는 사람도 있다는데 왜 난리야? 경숙이 너 잠만 말고 얼른 날 잡아 시집 가라. 나이가 그만이 찼는데도 부모 품에 있는 거 불효다. 밑으로 동생 줄줄이 딸리기는 저도 뭐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이야 젊은 사람들 애 하나 낳는 것도 안 한다지만 제 밑으로 동생이 셋이었고 저도 셋을 낳았으니까요. 우리 집 4남매 장녀도 힘든데 10남매 맏며느리 자리라고 하니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키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날 때부터 효녀였던 게 문제였죠. 을에 그 집안에 처음 태어난 아이는 어떤 식으로든 집안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첫째 희생시켜 줄줄이 딸린 자식들 편하게 키우는 게 당연한 풍토였고요. 남자로 태어나면 그만큼 대접도 많이 받고 권리도 생긴다지만 장녀로 태어난 저는 제대로 받은 것도 없이 그저 부모를 위해 효도할 길만 찾은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던 결혼을 덥석하겠다고 한 건 일종의 보상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람을 보내 친정집을 고쳐주셨거든요. 장마 때마다 물이 새던 지붕을 보수하고 오래된 시멘트가 깨져서 여기저기 흙이 드러나 먼지가 날리던 마당에 시멘트도 다시 발라주셨고요. 연탄 떼던 집에 보일러 공사까지 해주셨으니 그야말로 친정집을 환골탈태 시켜주신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부모님께 큰딸 시집 잘 보냈다. 역시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며 부러워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저로 인해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다는 게 좋았죠.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댁 어른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시집살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를 장남 며느리라고 그만한 대우는 해주었거든요. 그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에서 온 저를 그렇게 대해주시니 그저 감사했어요. 아가, 앞으로는 네가 이 집 주인이다 생각하고 살아라. 종학이 그게 아무리 장남이어도 결국 곳간 열쇠 쥐고 있는 안 사람이 이 집 주인인 거야. 내가 너한테 다 물려주마. 대신 너는
그만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말 그대로 곳간 열쇠와 당신의 귀한 폐물함도 열어 보여주셨죠. 당시 남편 밑으로 딸린 동생 중 성인은 셋째까지였고 넷째부터 10번째 막내 신우는 모두 10대였습니다. 어떻게 애를 저렇게나 낳았나 싶었는데 사실 그만한 여유는 되는 집이긴 했어요. 맏며느리로서 주방일도 보고 종일 바쁘게 움직여야 하긴 했지만 집에서 일해주시는 분이 둘이나 있어 그렇게 힘들진 않았죠. 힘들다면 은근히 텃세 부리는 시동생들이었는데 특히 남편 바로 밑 둘째인 신우 성깔이 대단했었습니다. 언니, 참 대단하네요. 뭐가요? 우리 집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10남매 맏아들이라고 하면 직업을 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27이나 됐는데도 결혼도 못했잖아요. 근데 언니는 돈이 얼마나 좋았으면 겁도 없이 이런 자리로 시집을 와요? 나 같으면 절대 안 갔을 텐데. 진짜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았고 시댁 식구다 보니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라 무시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돈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남편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장남으로 자라 위세 부리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던 사람이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남편은 데이트할 때도 늘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다 제가 앉을 벤치에 깔아주던 사람이었어요. 사소한 행동 속에 배인 다정함을 마주할 때마다 결혼해 볼만 하겠다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둘째 신우의 은근한 텃세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께서는 위계 질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셨어요. 잘난 시동생들도 시부모님 앞에서는 저에게 정말 깍듯하게 해야 했죠. 그리고 그 집에는 부엌일이나 청소를 함께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2분이 더 계셨어요. 그분이 자꾸 시어머니도 안 하시는 잔소리 하셔서 결혼 초에는 마음고생도 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법 음식을 했던 제게 간을 못 맞춘다느니 그릇 씻는 것만 봐도 친정에서 제대로 못 배운 티가 난다느니 트집도 많이 잡으셨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위계 질서를 잘 세워주신 시아버님 덕분이었죠. 아이고, 새색시 손끝이 그렇게 야물딱지지 못해서 어떡해? 손목에 딱 힘을 줘서 바닥에 먼지를 훔쳐내야지. 걸레질 하나 못해 이 집 맏며느리 노릇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이봐 원주댁, 내가 쟤를 이 집 걸레질 시키려고 들인 줄 알아? 걸레질이 마음에 안 들거든 원주댁이 하면 될 일이지 왜 애를 가르치려고 들어? 애 가르치는 건 종아기 엄마가 할 일이니 자네는 그저 자네 할 일이나 해. 맏며느리라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텃세 부리지 못하게 해주신 거예요. 엄마가 염려했던 것만큼 고생이랄 것도 없었고 식구가 많았다 뿐이지 다른 시집과 별반 다르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신경 쓰였던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집에 함께 살던 작은 어머니와 6째 시동생의 존재였습니다. 결혼 전 엄마가 첩이 낳은 자식을 데리고 사는 개족보 집안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거기다 그 첩까지 같이 자는 집이었으니 남들 보기에 이상할 만도 했죠. 당시에 밥상을 차리면 서로 연결된 방 3개를 터서 모여 먹었어요. 그러면 시아버님과 남자들 위주로 모여 앉은 밥상 하나,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신우들이 함께 먹는 밥상 하나, 그리고 그 집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먹는 밥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첩이자 그 집에서 대외적으로 작은 어머니로 통하던 분과 당시 15살이었던 시동생은 일하시는 분과 함께 겸상했었어요. 시댁에 적응하면서 눈치껏 며칠 지켜보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남편에게 물었죠. 근데 말이야, 종윤 도련님이랑 작은 어머니? 왜? 응.
식사할 때마다 일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드시는데 원래 그랬어? 아, 원래 그랬어. 누가 거기 앉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 그럼 같이 드시자고 하면 안 돼? 그래도 종윤 도련님도 아버님 아들이고 어쨌거나 같이 살면 가족인데 너무 두 사람만 소외되는 것 같아 보이던데. 글쎄, 그건 내가 참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아버지랑 어머니 사이의 일이기도 하고. 애초에 할머니 때문에 같이 살게 된 거라 아버지도 그 일로 어머니 눈치 엄청 보시거든. 작은 어머니랑 종윤이는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도 그게 더 편할 테니까. 여섯째 도련님을 낳은 작은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때부터 그 집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밖에서 애를 낳아와도 남편의 흠까지 품는 게 내조하는 여자의 역할이었기에 애만 데리고 오기로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살던 작은 어머니를 가엾게 여기시고 집으로 들이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작 시어머님께서는 그 어떤 의견도 내지 못하시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셔야만 했던 거죠. 그 일로 시할머니, 시아버지께서 모두 어머님께 크게 미안해하시며 그때부터 곳간 열쇠를 맡기셨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한 집에 살면서도 시아버지께서 따로 작은 어머니를 부르거나 말을 거는 일도 없었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조용히 방에서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선해 보이시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하시는 게 눈에 보여 괜히 마음이 가던 그런 분이셨죠. 하지만 남편 말대로 그분에 관한 건 저나 남편이 참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끔 식사하시라고 권하는 정도의 대화만 나눌 수 있었죠. 그런데 지내다 보니 정작 참견해야 할 일은 따로 있더라고요. 남편의 다른 시동생들이 여섯째 시동생을 은근히 따돌리며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서자, 쫀디기 좀 구워와. 나 그런 거 못해. 못하긴 뭘 못해? 너네 엄마 별명이 부엌대기였다는데. 너네 엄마 자식이면 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꼴에 자존심은 있다 이거네. 야, 그리고 너 학교에서 아는 체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없는데 창식이가 집에서 TV 봤냐고 물었을 때 장학 퀴즈 본다고 그랬냐? 우리 반에 TV 있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우리 같은 집에 사는지 다 알잖아. 하필 여섯 번째 시동생과 같은 해에 태어나 동갑내기로 자란 일곱 번째 시동생이 그렇게 괴롭히곤 했죠. 옆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듣다 보면 사실 별 내용도 아니었어요.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 일부러 조금이라도 트집 잡아 화풀이 하는 것이었죠. 별사탕을 입에 한 움큼 넣고 아드득 아드득 씹어먹으며 다가올 때마다 제가 다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더라고요. 도련님, 그러지 마시고 들어가서 책이라도 읽는 게 어때요? 아, 갑자기 무슨 책이요? 이번엔 종석도련님 좋은 대학 가실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지 아버님이 종민 도련님한테도 기대가 크세요. 아, 형은 형이고 저는 저죠.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래요? 아이씨, 기분 잡쳤어. 제가 그러면 일곱 번째 시동생은 저를 흘겨보며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 여섯 번째 시동생이 제가 일부러 그런다는 걸 알고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작은 어머니 닮아 그런지 성격이 순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해 자꾸 마음이 가는 그런 애였어요.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어른들 사정에 태어날 때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겠구나 싶어 마음도 아팠죠. 나이 많은 형이나 누나는 아예 상종도 안 해주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같은 형제 남매들은 대놓고 서자라고 무시했거든요. 거기다 은근히 작은 어머니까지 무시하는 게 마당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집집마다 사정이 있다지만 어린애들이 어른에게 대놓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내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도련님들이나 아가씨들 좀 너무한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무시해?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종민 도련님 말이야. 작은 어머니도 같이 밥 먹는 자리였는데 자꾸 저쪽 상에서 먹을 때마다 일부러 첩첩첩 그러면서 먹는 거 있지? 듣다 너무 민망스러워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글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뻔뻔한 얼굴로 그냥 먹는 소린데요? 라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못됐어? 그런 일이 있었어? 이 자식이. 종민이가 요즘 사춘기라 그런지 유독 그렇게 엇나가는 일이 많아. 내가 한마디 하긴 할게. 근데 어머니가 작은 어머니나 종윤이 일로 종민이 혼내는 거 안 좋아하셔서 좀 조심스럽기는 해. 왜? 혼낼 건 혼내야지. 아버님 위계질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어른한테 그러는 걸 그냥 두고만 보셔? 애들이 아버지 앞에선 절대 안 그러잖아. 게다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는데 할머니가 작은 어머니 집에 들여 종윤이 낳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종민이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관심도 덜 받고 자란 것도 있거든.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아시면서 모른 채 하시는 거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대놓고 작은 어머니나 종윤이 싫어하는 티는 안 내셔도 그런 식으로 자기 분풀이 하시는 거야. 작은 어머니 좋은 분이시고 종윤이도 착한 거 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게 참 생각보다 어려운 관계더라고요. 저야 제3자이니 작은 어머니나 여섯째 도련님한테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거였어요.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한테는 굴러들어온 돌이나 다름없으니 그렇게 떳떳하게 미워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들이 이 집에서 조금이라도 덜 소외되게 알게 모르게 챙겨주는 것이었죠. 그 두 사람은 방도 따로 썼는데 집에서 가장 구석지고 작은 방이었습니다. 원래는 더 큰 방이었다는데 시할머니 돌아가시고 둘째 신우가 그 방을 차지해서 밀려났다더라고요. 오래전 노비들이 쓰던 행랑채였다는데 어쩌다 들여다보면 그 작은 방도 어찌나 깔끔하게 하고 사시는지 성격이 다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7번째 도련님이 문제였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잔뜩 화가 나서는 집에 오자마자 벼랑간 6째 도련님한테 시비를 걸었죠. 야, 심종윤! 너 이리 나와! 도련님,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는 건데요? 내가 형수 보고 나오라고 했어요? 이 집 서자 새끼 보고 나오라고 했는데 왜 형수가 나서서 난리예요? 서자라뇨. 도련님,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아니죠. 말은 좀 가려서 해야죠. 형수는 왜 맨날 종윤이 그 새끼 편만 들어요? 나는 우리 형 진짜 동생이지만 심종윤 그 새끼는 아빠 자식이지 우리 형 동생도 아닌데. 그러면 형수한테도 가족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무조건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에요? 이 집에서 같이 살면 다 같은 가족이지. 저는 원주댁 아주머니도 소구댁 아주머니도 가족처럼 생각해요. 게다가 아버님 핏줄 이어받았으면 형님이나 도련님한테도 가족이지. 진짜 동생 가짜 동생이 어딨어요. 이씨, 알지도 못하면서. 형수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요? 종윤이 저 새끼가 나 학교에서 쪽팔리게 했다고요. 심종민, 너 지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 못해? 못해! 너 이 자식 몽둥이로 맞아볼 테야? 못해! 안 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만 뭐라 그러는 형수가 나쁜 거지. 왜 나한테 지랄이야, 지랄은? 지랄? 너 이 자식 이리 와. 그날 남편은 당장 눈앞에 보이던 빨래 방망이를 가져다 시동생을 흠씬 때려주었습니다.
시동생은 마당이 떠나가라 울면서도 절대 사과는 안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6번째 도련님 찾아가 물어 알게 된 전말은 더 황당한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학교에서 친구 물건을 훔친 모양인데 그걸 다른 친구에게 누명을 씌우는 걸 보고 6번째 도련님이 선생님을 찾아가 말했나 보더라고요. 빨리 이야기해준 덕분에 선생님 선에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 건데 7번째 도련님이 그 사실을 알고 적반하장으로 왜 일렀냐고 그날 일을 피운 거죠. 결국 시부모님께서는 그 일을 알게 되시고 시아버지께서는 잔뜩 화가 나셔서 쫓아내겠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때부터 7번째 도련님은 저를 원수대하듯 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6번째 도련님은 제게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시집에서 함께 산 지도 3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었죠. 벼랑간 병원에 실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받고 백혈병 판정을 받자마자 급속도로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당시 기술로는 백혈병 치료가 힘들어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을 갑자기 보낸 슬픔도 슬픔이지만 문제는 작은 어머니였어요. 시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어 아버님까지 돌아가시면서 작은 어머니께서 그 집에 남아있을 명분이 사라진 거거든요. 작은 어머니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시누이와 시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보내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둘째인 신우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정리할 건 제대로 정리해야지. 뭘? 뭐긴 뭐야. 종윤이랑 종윤이 엄마 그대로 이 집에 둘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휴 진짜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데 이참에 잘 된 거지. 그 꼴도 보기 싫은 첩 내보낼 기회잖아. 별걸 다 신경 쓰네. 너는 얼른 너희 시집이나 돌아가. 아니 내가 못할 말 했어? 종환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만 그래? 그래, 엄마. 아버지도 없는 마당에 엄마가 왜 작은 엄마를 데리고 살아. 솔직히 작은 엄마 나쁜 사람 아니란 거 알지만 평생 그 존재만으로도 엄마 괴롭혔던 사람이라 나도 싫어.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한낱같이 시어머니를 쪼아댔는데 시어머니께서 무슨 생각이신지 날벌레 쫓듯 쫓아버리셨어요. 아무래도 시아버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 머리 아프게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 어머님과 마루에서 곶감을 만들 단감을 깎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작은 어머니와 6번째 도련님이 가방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니 두 사람이 허리 숙여 깊이 인사하며 그러더군요. 형님, 그동안 염치 없게 신세 많이 졌습니다. 우리 종윤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작은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가시게요? 경숙 씨도 고마워. 그동안 우리 종윤이 시동생으로 잘 대해주고 고마운 게 많았는데 내가 그걸 표현을 못했네. 이제 종학이 아버지도 없는데 내가 여기 어떻게 있어? 어디로 가시게요? 가실 곳은 있으세요? 일단 친정으로. 친정은 무슨? 그런 자식 없다고 내다버린 친정에서 받아준다든? 그때였습니다. 처음엔 당황해 쳐다보던 시어머니께서 눈길을 거두시며 퉁명스레 그러셨어요. 시어머니 말씀에 작은 어머니는 땅만 보며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갈 곳이 없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작은 어머니는 혼전 임신으로 동네 망신 줬다며 친정 식구들과 같은 동네 살면서도 안 보고 산 지 오래였습니다. 거기다 형제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유일하게 혼자 남은 어머니도
본인 고향으로 가버리셔서 당시 나고 자란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랍니다. 작은 어머니 사정을 아니 저는 붙잡고 싶었는데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원수도 20년 가까이 한솥밥 먹고 살면 미운 정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지. 차라리 갈 곳 없으니 제발 좀 살게 해달라 빌기라도 하지. 나더러 가지 말라고 붙잡아 주길 바라서 그러는 거야? 형님,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형님한테 면목이 없어서. 면목도 없고 염치도 없는데 갈 곳마저 없으니 이 집에 20년을 눌러 살았지. 뻔뻔하게 궁둥이 들이밀고 지키고 있어. 내쫓을 사람 없으니까. 형님. 종윤이 뭐하냐? 네 엄마 모시고 다시 들어가지 않고. 가끔 작은 어머님께 냉정한 모습을 보이실 때마다 칼 같고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참 어른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시동생들은 시어머님의 선택에 반기를 들며 쳐들어와 아우성을 쳤지만 어머님께서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그렇게 아버님 없는 집에서 저는 두 분의 시어머니와 함께 산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생전에 항상 그랬듯이 상당한 재산이 남편 앞으로만 상속이 되었어요.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으리으리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10,000평이 넘는 전답과 과수원 등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이 남편이 물려받은 거지 사실 아버님의 역할을 물려받은 셈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대학 입학을 앞둔 6째 시동생부터 그 밑으로는 학비를 전부 책임져야 했고 이미 결혼했거나 할 예정인 동생들 결혼자금도 보태야 했죠.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합니다. 아버님이었으면 어림도 없었을 일인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돈 좀 해달라고 그렇게들 찾아왔었어요. 형, 내가 오죽하면 형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 내가 명색이 영업사원인데 차가 없으니 너무 불편해 그러잖아. 지금도 봐. 엄마 좀 보려고 내려오려면 버스 타고 터미널에서 아는 사람 찾아 얻어 타고 와야 하고. 차는 무슨 차. 영업사원이라고 다 차 가지고 다닌다고 누가 그래. 그리고 너는 양심도 없냐? 돈 좀 해달라고 30만 원 가져간 게 엊그제야. 어디다 쓰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턱하니 내주니 내가 무슨 네 돈 맡겨놓은 은행처럼 보여? 아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재산에 우리 몫도 있는 거잖아. 아버지 살아계실 때 너 결혼해 집 산다고 해서 돈 해준 거 다 안다. 엄밀히 말하면 네 몫은 거기서 끝났다고 봐야지. 차는 무슨 놈의 차야? 양심도 없는 놈이 차가 얼만 줄이나 알고 차를 사달래?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걸 못 해줘? 적어도 네 자식들 학비 걱정은 안 하게 내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제발 사람답게만 살아라, 어? 어제 셋째 시동생이 와서 차 타령하면 그 뒷날엔 상주 사는 신우가 갑자기 올라와 돈 타령을 했습니다. 오빠, 우리 형우 아빠 안 돼 죽겠어. 사정 횡포에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다고. 오빠가 형우 아빠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한서방 마른 오징어 되고 있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야단이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니, 명색이 이 집 첫째 사위가 사장 횡포 때문에 출근하기 힘들다는데 그럼 오빠가 가게 하나 차려줄게. 뭐 그렇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주 가지가지들 하네. 내가 대체 왜 네 서방 가게까지 차려줘야 하냐? 야 심재순, 너 막말로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감히 지금 올라와서 이런 말 꺼냈겠냐? 이것들이 하나같이 아버지였으면 어림도 없을 일을 갖다가 내가 말했지. 내가 너희한테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다고. 학비, 결혼, 그 외에는 어림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김칫국 그만 마시고 돌아가. 진짜. 아빠가 한두 푼 남긴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떼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막말로 다 오빠 거라고 할 수도 없잖아. 나도 아버지 자식이야. 아버지도 내 사정 들었으면 충분히 도와주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찾아와 돈 달라고 떼를 쓰니 남편도 별 수 없이 내준 적도 많아요. 그러니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저희 부부의 삶이 뭐 엄청나게 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머리 아픈 일은 딱 질색이라며 재산권은 전부 남편에게 일임해 버리셨고요. 올 때마다 반가워야 하는 게 가족인데 이번엔 또 무슨 구실로 얼마를 달라고 하려나 싶어 어느 순간부터는 반갑지도 않았죠.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그 기와집 안주인 됐으니 자식들한테 상속할 재산 잘 지켜놓으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였어요. 시동생들이 그렇게 한번 왔다 갈 때마다 저는 멋모르는 제 아이들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지혜, 원준이, 원일이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라. 아버지 말년에는 너희 줄 거 한 푼도 없이 탈탈 털리게 생겼으니. 그렇다고 남편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두 시어머니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잘 모셨고 자식들도 배골치 않고 남부럽지 않게 키웠거든요. 나중에 빚이나 안 물려주면 되지 하며 마음 비우고 살았더니 그 재산에 욕심도 안 났고요. 그렇게 또 수년이 지난 후 고향에서 자리 잡은 넷째 시동생과 막내 시누만 빼고는 집을 나갔죠. 딱 10년 전만 해도 미어 터지게 복작복작했던 집이 어느새 휑하니 비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은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뿐이었고 더러 어버이날에 한두 명씩 찾아오곤 했습니다. 시댁이 대대로 해온 게 있어 그런지 아버님이 안 계셔도 명절에 복작거리는 건 수년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얼굴도 잘 모르는 온 마을의 사람들이 시댁 마당에 둘러앉아 밤낮 없이 먹고 가는 게 명절이었죠. 그러면 심씨 집안 며느리들만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식구가 줄면서 함께 일해주시던 아주머니들도 전부 보내드리고 그걸 다 두 시어머니와 셋째 동서까지 넷이 함께 했거든요. 가족이 그렇게 많은 만큼 다 잘 살면 좋겠는데 셋째였던 시동생은 이혼으로 동서가 없었고 그 밑으로 있던 나머지 시동생들은 결혼이 늦어 동서들 덕보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명절을 보내고 나면 저한테 꼭 봉투를 주고 가던 사람이 바로 여섯째 도련님이었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형수님, 이번에도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따로 챙겼어요. 아유, 뭘 제 것까지 챙겨요. 어머님 두 분도 다 챙기시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요. 형 알면 저 혼나요. 어머님도 모시고 사시는데 제가 더 넣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에요. 제가 꼭 성공해서 형수님께 이 은혜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작은 어머니가 어디 손 가시는 분이세요? 혼자서도 척척 뭐든 다 하셔서 제 손이 민망한데. 큰 어머니랑 큰형, 그리고 형수님이 아니셨으면 저희 모자 신세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제 편 들어주지 않았을 때 먼저 나서서 제 편 들어주시고 늘 어린 저에게 존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 거 다 기억하고 감사해 하고 있었어요. 어머,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안 하던 말도 하고. 늘 감사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한 적 없었던 것 같아서 죄송해서요. 여섯 번째 시동생은 대학도 나왔는데 졸업 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명절 때마다 용돈이라고 봉투 4개를 챙겨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고마워 한 푼도 쓰지 않고 뒀다가 작은 어머니께 쓰곤 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또 한 번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여섯 번째 시동생이 작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제 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도련님, 그러지 말고 계속 여기 계시게 해요.
평생 여기서 사셨는데 도련님 계신 곳에서 적응해 사시려면 그게 또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렇다고 형님한테 제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될 게 또 뭐가 있어. 30년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종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네 어머니면 나한테도 어머니야. 지금 너 이러는 거 아버지도 큰어머니도 바라지 않으실 거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 어머니는 내가 모셔야지. 어떻게 형님, 형수님께 신세를 져요. 도련님 결혼 안 할 거예요?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는데 작은 어머니 모시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시대가 바뀌어서 혼자 남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 남자랑 결혼하려는 젊은 사람도 없대요. 형님 말 들어요. 여지껏 같이 살았는데 불편한 게 뭐가 있고 새삼스럽게 신세일 건 또 뭐예요? 그렇게 시동생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그때 밖에서 잠자코 듣고 계시던 작은 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늘 그렇듯이 다소곳이 앉아 침착한 목소리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러셨어요. 경수가, 나 종윤이 따라갈게. 평생 내 아들이랑 오붓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 게다가 형님도 가시고 솔직히 여기서 계속 지내는 게 나는 좀 힘들어. 네 아버지 생각도 나고 형님 생각도 나고. 작은 어머니, 항상 고마웠어. 형님도 형님이지만 나는 경숙이 네 덕에 이 집에서 좀 편해졌다. 객식구들처럼 겉도는 우리 모자랑 같이 눈칫밥도 먹어주고 누구도 나서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손 잡아줘서 고마워. 나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 가지 마세요. 어머님도 안 계시는데 작은 어머니까지 안 계시면 이 큰 집에서 호전해서 어떻게 살아요. 기어코 가겠다는 작은 어머니의 의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내 경숙 씨 하며 어려워하셨던 분이 겨우 경수가 하고 딸처럼 대해주신 게 몇 년 안 되었었어요. 이제야 좀 편해지고 가족이 되었구나 싶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헤어지게 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작은 어머니께선 우는 절 안아주셨고 결국 그 집에서 나가셨죠. 남편은 작은 어머니 모시고 잘 살라며 6번째 시동생 앞으로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랑 어머니 뜻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많이 미안해 하셨다. 이러나 저러나 너한테 제일 미안했다고. 넌 뭐라고 하겠다고 하면 뭐든지 좀 도와달라고 하셨어.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너 잘 보살펴주라고 하셨고. 아버지랑 큰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미안했다, 종윤아. 그래도 제일 큰형이 너를 감싸고 보호해줬어야 하는데 나도 내 어머니 상처가 먼저라 너를 제대로 품어주지 못했어. 그래도 나는 너나 작은 어머니 미워한 적은 없다. 알지? 한바탕 눈물을 쏟은 형제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한 번씩 찾아오곤 했었어요. 그 후로 3년간은 명절 때마다 작은 어머니 모시고 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로는 6번째 시동생과도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건너 들은 소식으로는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라더라고요. 시동생 성격에 연락이 닿으면 도움 주려고 할까봐 일부러 연락을 끊은 것 같았죠. 그렇게 제 나이 70이 된 겁니다. 3년 전 남편도 가고 자식들도 다 상경해 혼자가 되었어요. 으리으리한 고래등 같은 규화집이었던 시댁은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나게 되면서 사라졌죠. 온 식구의 추억이 있었던 집이었던 만큼 보상금도 모든 형제들에게 똑같이 분배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윳돈이 있지 않냐고 끈질기게 사람을 볶아댔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70이 넘어가자
곧 죽어도 내줄 게 없다고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전답하라 남편이 사업을 하기도 했었지만 동생들이 요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 해도 내줄 게 없을 만큼 많이 나누며 살았거든요. 남편이 생각하기엔 딱 거기까지가 아버님 몫으로 내줄 수 있을 만큼 내줬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 죽고 제가 받은 거라곤 이사간 집과 건물 한 채 정도뿐이었죠. 자식들이 저보고 다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 죽고 제가 재산 꽤나 받은 줄 아는지 신물이 나게 찾아오는 겁니다. 형수, 우리 원성이 유학 가기로 했어요. 유학? 갑자기 웬 유학? 결혼한다지 않았어? 결혼은 무슨, 물 건너갔어요. 그 집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학도 안 나와서 싫다잖아요. 그놈의 대학, 보내주고 말지 싶어 대학 가라고 했더니 나이 먹어 국내 대학 가기 싫다고 호주로 가겠대요. 호주? 아니 갑자기 무슨 호주? 그 처자랑 결혼이 물거품 됐으면 적당한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젊어서도 절대 안 가겠다고 하던 대학을 이제와 가겠다는 거야? 그것도 외국으로? 아이고야, 서방님 말년까지 자식한테 등골 쪽쪽 빨리겠네. 그러니까 형수 찾아온 거잖아요. 형이 살아있을 때 뭘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조카들 학비까지는 해결해주겠다고 분명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성이 학비 지원 좀 해줘요. 서방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원성이 그게 가라는 대학은 안 가고 대학가에 호프집 차려서 사업하겠다고 해서 학비 대신 내준 돈은 잊었어? 그건 그거고 학비는 학비잖아요. 학비 내주기로 한 약속이 있는데 이러기에요? 그럼 저 땅속에 묻힌 자네 형님한테 가서 달라 그래. 나는 내 자식한테 줄 거 말고는 내줄 거 하나 없으니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형한테 받은 게 한두 푼도 아닐 텐데 다 늙어 왜 돈에 욕심을 부리고 그래요? 막말로 형 재산이 다 형수나 형수 애들 거라는 보장 있어요? 아유, 듣기 싫어 죽겠네. 그놈의 돈. 형님 살아있을 때 뜯어갈 대로 뜯어먹었으면서 작작 좀 해. 사람이 왜 그렇게 양심이 없어? 내가 대골 같은 집에서 10남매 키우고 잘 산다는 집에 시집 와서 덕본 게 뭐 얼마나 있는데. 아버님 재산 물려받아 그 돈을 해외여행이나 하면서 호사 부리면서 살았으면 말을 안 해. 그 돈을 뭐 형이 형한테만 썼어? 형을 그렇게 은행 취급을 해놓고. 왜 또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사람 무안해지게. 누가 은행 취급을 했다고. 아니, 나도 받을 만큼 받아간 건 알지만 그렇다고 여유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봅시다. 종윤이 그거한테는 안 줬잖아요. 형 성격에 그거 꿀꺽하진 않았을 거고 언제 곧 종윤이 그거랑 연락 닿으면 달라고 맡겨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순간 뜨끔했어요. 시동생 중에 가장 영악하고 6번째 서방님을 싫어해서 그런지 그 돈까지 탐내더라고요. 분명 남편이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남겨둔 돈이 있지만 그걸 홀라당 7번째 시동생에게 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돈 좀 내가 빌려 씁시다. 종윤이 그것도 나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받아들일 거예요. 참나, 잘못은 서방님이 더 많이 했겠지. 아유, 제발 좀 가. 사람 속 시끄럽게 돈 얘기 좀 그만 좀 하고. 나를 쥐어짠데도 서방님한테 줄 돈 10원 한 장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팔이 쫓듯 7번째 시동생을 내보냈어요. 가족이 많으면 개중엔 힘이 되는 가족도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시자들은 하나같이 쓸모가 없었습니다. 연락 끊긴 6번째 시동생만 그리워졌죠. 그러던 중 제 인생을 뒤바꿀 첫 번째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예요. 정기 검진 도중 암이 발견된 겁니다. 몸에 전혀 이상이 없던 터라 결과만으로도 큰 충격인데
그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또 돈 달라는 신호전화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온 식구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전에 없이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아 앉힌 걸 보고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보다 들뜬 얼굴을 보니 참 허탈했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재벌가 창업주 밑에서 태어난 줄 아는 것 같았어요.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얼른 그 실망 가득한 얼굴을 보고 싶기도 했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하기도 했죠. 오늘 이렇게 다들 부른 건 내가 부탁이 있어서야. 부탁? 갑자기 무슨 부탁? 나는 언니가 우리 부탁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건데. 역시 다들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네. 근데 그렇게 됐어. 내 코가 석자라 누굴 도울 기력이 안 되네. 나 암이래. 암 3기. 느닷없는 저의 폭탄 선언에 다들 벙찐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얼마나 됐냐, 그래서 수술하면 좋아진다더냐 묻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굳이 시동생들을 그렇게 모아둔 건 앞으로 돈 이야기는 일절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시조카 봉양 좀 받고 살아보고 싶은데. 조카 봉양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지혜랑 원준이, 원일이 두고 우리 자식들한테 병수발 시킨다, 그 말이에요? 병수발이라고 하면 또 너무 미안해지지. 그래도 큰아버지 덕에 대학도 가고 사업도 해봤으면 큰어머니 병수발 잠깐 드는 거 고생도 아니지 않아? 아이, 그건 아니지. 나도 미안해서 같이 못 사는 내 자식들이 왜 언니 수발을 들어? 형수 사정 안 된 건 알겠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소. 자식들이 없으면 또 모를까. 지혜랑 원준이, 원일이 멀쩡히 잘 있고 거기다 다 잘 사는데 왜 남의 자식한테 병수발을 들라고 해요? 맞아.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그치? 자기 자식들한테 병수발 들게 하겠다니까. 저 양반이 지금 암이 아니라 치매에 걸렸나 싶지? 나도 마찬가지야. 지혜 아빠 죽기 전에 동생들한테 그렇게 내주고 겨우 받은 그 재산. 내가 내 자식 두고 왜 서방님들이랑 아가씨들 자식한테 써야 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다들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서로 눈치만 살피더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깨닫는 바가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재산 욕심을 버리지 못한 7번째 시동생이 그러더군요. 아니, 엄밀히 따지면 우리 아버지 재산이었고 우리가 그거 다 포기하고 형님한테 맡긴 건데 우린 정당하게 남은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유류분? 뭐 그런 게 있어서 법적으로 따지면 유리하다던데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법적으로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이참에 계산 확실히 해서 조회하는 것보다 더 줬으면 다시 회수라도 하게. 아니 무슨 줬다 뺏는다고? 다들 양심 좀 있게 살아. 형이 살아생전 호구라서 그렇게 우는 소리 다 받아주고 산 거 아닌 거 알잖아. 아버님 일찍 가시고 그만한 역할 하겠다고 애쓴 사람인데 나한테까지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형님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아니면 나 먼저 가서 서방님들 아가씨들 밤마다 꿈에 나와서 원망할 거야. 결국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대와 달랐는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어쩔 수 없다는 듯 자리를 떴죠. 이제는 돈 이야기가 쏙 들어가겠구나 싶었는데 정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건 돈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연락도 뚝 끊겨버렸다는 것이죠. 돈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며칠이 지나도록 몸은 어떠냐, 식사는 제대로 하시냐,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나요? 게다가 예전에 디스크 수술로 고생한 막내 시누이 수발 들어준 게 생각나서 더 서운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자기들처럼 돈을 달란 것도 아니고 수발 이야기도 정신 좀 차리라고 한 소리인데 그 안부 하나 묻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제야 모든 게 허탈하고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평생 맏며느리로 시부모 대신 살았으면 뭐합니까?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어요. 진짜 부모도 자식한테 헌신하고 외면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형수의 올케언니면 말 다 했죠. 애타는 마음을 가진 건 자식들 뿐이었어요. 정작 저는 굳이 더 이상 살아 뭐하나 싶어 힘든 치료받는 것도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을 정리해 자식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남은 돈으로 요양원으로 들어갔어요. 큰딸이 울고불고 절대 안 된다고 난리였지만 저는 자식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죠. 이미 가정 꾸리고 사는 애들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것도 혼자 있어 불안하게 하는 것도 싫었고요.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했고 저는 요양원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시설도 괜찮고 관리가 잘 되는 곳으로 골라 들어와서 그런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요양원에 모인 노인들 사이에 함께 있다 보니 마음이 좋진 않더군요. 인생 무상,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요. 의사 선생님은 병도 병이고 시동생들과의 일로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하는데 그냥 뭐든 귀찮았습니다. 가면 갈 테고 말면 말라지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낯선 청년이었는데 저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조경숙 씨 되십니까? 그런데요? 누구세요? 함께 가실 곳이 있습니다. 모셔오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요. 나를요? 누가요? 가보시면 압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이세요. 아니, 내가 누군지 알고 그쪽을 따라가요. 그게 심종윤이라는 분 아시는지요? 심종윤, 종윤이요? 우리 도련님인데? 저는 오래전 기억 한편에 묻어둔 이름에 외출 채비를 마치고 청년을 따라 나섰죠. 어떻게 된 거냐, 심종윤 씨랑은 무슨 사이냐, 수도 없이 질문을 했는데 청년은 싱글벙글 웃으며 묵묵부답이었어요. 아유, 사람 답답하게 왜 대답을 안 해요? 답답하고 야속한 마음에 흘겨보는데 어느새 차는 서울 도심에 멈춰섰죠. 으리으리한 건물 앞에 멈춰서서 저를 안내하는데 그곳은 바로 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딱 봐도 고급 외장재로 만든 게 분명해 보이는 고급 빌라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디든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따라가니 청년은 503호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 재빨리 문을 열더라고요. 형수님, 아니, 이게 누구야? 종윤이 도련님 맞아요? 진짜? 잘 지내셨어요? 형님 가셨다는 소리를 너무 늦게 알아 그게 죄스러워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동안 왜 연락도 없이 살았느냐고, 어? 아유. 너무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저는 시동생을 얼싸안고 눈물부터 뽑았습니다. 시동생도 금방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또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정연이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된 거야? 결혼도 했어? 그래, 결혼도 했겠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자식도 있어? 둘 있어요. 지금은 다들 미국에 있고. 아유, 그래,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근데 왜 결혼 소식도 안 전한 거야? 형이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그때 사정이 좀 있었어요.
시동생은 어렵사리 그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갈 때 남편이 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동업자가 그 돈을 들고 튀었다더라고요. 이제 좀 잘 풀리겠다 싶었을 때 벌어진 일이라 죽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낸 거죠. 그때 동서가 나타나 가족도 돈도 직업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기랑 결혼하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 살기 시작했대요. 결혼 후 10년째가 돼서야 비로소 내 집 마련할 정도였고 그 뒤로는 탄탄대로라 엄청난 자산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진작 연락을 했었어야지. 왜 연락도 없이 살았어? 한창 돈 벌 때는 돈 버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형님이랑 형수님한테 은혜 좀 갚아보려고 싶었던 찰나에 몸이 안 좋았어요. 뇌에 종양이 있어서 그 수술로 미국에 갔거든요. 아니, 괜찮아? 그래서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거야? 다 나았어요. 그 뒤로 다시 귀국해 회사도 정리하고 아내랑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저 미국에 있는 동안 형님 돌아가신 건 나중에 알았고요. 아유, 잘 됐다, 잘 됐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형도 하늘에서 안심하겠어. 그런데 형수님 소식도 들었어요. 어렵게 원준이랑 연락 닿았거든요. 아유, 나야 나이도 많고 아플 때가 돼서 그런 건데 뭐. 형수님, 그러지 말고 저희랑 여기서 살아요. 이미 형수님 자리도 만들어 놨어요. 뭐? 아유, 됐어. 여기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 형님이 남긴 재산 전부 정리해서 애들 주고 없어. 그리고 지금 있는 요양원도 참 괜찮아. 사람들도 좋고. 제가 형수 요양원에 보내놓고 어떻게 마음 편히 살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 들어와서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 이 사람도 말동무할 사람이 없어 심심하다는데 같이 좀 놀아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자주 놀러 올게. 그러면 되잖아. 제발 은혜 갚을 기회 좀 주세요. 저 힘들 때마다 형수님 생각 많이 했어요. 솔직히 큰형도 형수님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집에서 형제들한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저나 저희 어머니 사람 대접해 주신 거 저 평생 못 잊어요. 그거야. 형수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6번째 시동생은 제게 정말 간청을 했습니다. 그곳이 탐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냥 무겁더라고요. 평생 은혜 입은 사람에게 그만한 보답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도 힘든 일이라잖아요. 거기다 제 사정이 썩 좋지 않으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겠죠. 저를 설득하지 못할 것 같자 제 자식들한테도 연락해 부탁했고 시동생 부부의 자식들 사위 며느리까지 합세하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동생이 있는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된 거죠. 모든 비용은 시동생이 해결했고요. 솔직히 여기가 무릉도원인가 싶을 정도로 좋긴 했습니다. 시동생은 실버타운 밖에서의 일은 전부 비서인 그 청년을 통해 쉽게 해결했어요. 실버타운은 딱 두 사람이 살기 좋은 넉넉한 평수에 부엌도 딸린 방이었는데 음식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침 저녁을 식당에서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었거든요. 거기다 빨래도 직접 할 필요가 없이 내두면 대신 해다 주니 집안일 할 거리도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에 제가 이런 호사를 누리고 살 줄을 누가 알았겠나요. 게다가 근처에 병원이 있어서 치료도 수술도 너무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소식을 듣게 된 시동생과 신우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발단은 5째 신우의 연락이었는데 수술을 한다 만다 연락이 없어 연락해봤다더라고요.
오랜만에 받은 신우 연락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시동생 부부에게 그간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나머지 식구들을 전부 초대하라고 한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한테 맡기라면서요. 그렇게 또 간만에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이야, 죽이네. 여기서 지내면 집안일 할 필요도 없이 취미만 즐기고 살면 되는 거네. 이거 완전 대박이네. 야, 심종윤, 내 자리도 하나 알아봐라. 아유, 나도 나이 먹어서 그런지 청소기 미는 것도 손목이 아파서 힘에 부치던데 여기는 청소도 그냥 해준다지? 너무 좋다. 나는 언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오빠 덕에 나도 호사 좀 부리고 살겠네. 이런 데 들어온 거 보면 돈도 많이 번 모양이야. 우리 형제들 다 같이 여기 들어와서 살면 너무 좋겠다. 듣자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소리들만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김칫국을 마시면서 말이에요. 물론 그 떡 줄 사람이 제가 아니긴 했지만 6번째 시동생 표정만 봐도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게 눈에 보였죠. 내가 왜요? 뭐? 왜냐니? 야, 너는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 굴러들어온 돌이라 우리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는데. 그 돌을 굴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저보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라니 내가 그 집에서 살면서 같은 형제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던가요? 야, 너 우리 아버지 밥 먹고 살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니네 엄마도 우리 집에서 한참을 살았어. 이제 첩이라고 안 하네. 뭐? 하도 우리 엄마 보고 첩이라고 하길래 종민이 너는 우리 엄마 이름이 첩이라고 생각하나 했는데 내가 언제? 그리고 나한테 밥 해준 사람 큰어머니고 형수님이지 우리 엄마한테 물 한 잔 대접한 적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떨어질 콩고물 기대하는 거 보니 기가 막히네. 여전히 양심도 없고 사람들이 참 못됐네요. 그러니 지금까지도 그러고 살지. 뭐? 이 새끼가? 야, 너 돈 좀 있다고 우리 무시하냐? 여기서 소란 피우면 바로 경찰 와요. 계속할 거예요? 갑작스레 멱살을 쥐는 셋째 시동생의 태도에도 6번째 시동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식구들을 천천히 훑어보며 경고하듯 그러더군요. 오늘 이 자리에 다들 모이게 한 건 형수님이 아니라 나예요. 저 역시 이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으니까요. 큰어머니가 안 계셔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못난 자식들이어도 이런 모습 보면 가슴 아프실 텐데 결국 말년에 잘 사는 사람이 승자랬어요. 형님, 누님, 그리고 특히 종민이 너 똑똑히 봐. 나랑 형수님의 위치랑 네 위치가 얼마나 다른지. 나는 나를 가족 취급해 준 적 없는 사람들에게 한 푼도 쓸 생각 없으니 다들 꿈깨. 그리고 앞으로도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다. 평생 시동생들 챙기고 뒷바라지한 형수님 생각해서 납작 엎드리고 살아. 양심이 있으면.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한 7번째 시동생이 난동을 부리듯 난리를 치다가 경비에 의해 끌려나갔어요. 그렇게 돌아간 식구들은 한 번씩 제게 연락해 6번째 시동생을 설득해주면 안 되냐고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연락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죽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떨어지기만 하더니 6번째 시동생 부부를 만난 후부터 치료도 수술도 예후가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요. 오후에 동서랑 함께 도예 수업을 가기로 했어요. 문득 제 인생을 굽어보니 조용한 듯 하면서 참 파란만장했다 싶어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잠시 앉았습니다. 70평생을 살아도 모르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남은 인생은 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이렇게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오순도순 살다 가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